명태균, 김영선이 무죄라고요?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최근에 나온 한 판결이 지금 우리 사회를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우리는 이 판결의 핵심 문제인 법 왜곡이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정치권의 공천 개입, 그리고 돈이 오갔다는 의혹, 그 한가운데 있던 인물들이 무죄를 받았습니다. 아니, 상식적으로 이게 좀 이해가 가시나요? 도대체 법원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판결을 내린 걸까요? 자, 그래서 첫 번째 쟁점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바로 이 비논리적인 무죄 판결이라는 건데요. 이 판결이 왜 문제인지, 이게 우리 법치주의에 얼마나 위험한 신호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. 법원이 내세운 핵심 논리가 뭐냐면요. 바로 이겁니다. 정당의 공천은 나라의 공적인 일이 아니라 그냥 당 내부의 일, 즉 당무다. 언뜻 들으면 뭐 그런가 싶을 수도 있어요. 근데 바로 이 간단해 보이는 말 한마디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함정에 숨어 있습니다.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, 아니 좀 심각한 지점이 나옵니다. 법원의 이런 논리가요, 현대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 개념인 정당 국가라는 것과 완전히 부딪힌다는 거예요.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정당은 그냥 사람들끼리 모인 사적인 단체가 아니에요. 국가의 뜻을 형성하는, 거의 헌법기관에 준하는 그런 공적인 존재거든요. 그런데 법원이 이 중요한 역할을 그냥 싹 무시해버린 겁니다. 자,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당무라는 논리가 도대체 왜 위험한 건지, 이게 어떻게 부패를 위한 프리패스를 만들어주는지 한번 살펴보죠. 이 논리가 주는 신호가 정말 위험해요. 뭐냐면 형식만 갖추면 돼, 이겁니다. 명태균, 김영선 사건처럼 공천관리위원회 같은 공식적인 절차만 딱 거치면 그 뒤에서 누가 돈을 주고받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든 법원은 그냥 눈 감아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.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. 바로 정의의 저울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. 이번 판결이 그냥 좀 이상한 해석 수준이 아니에요. 그동안 부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쌓아온 판례들하고 아예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는 거죠. 자, 이 표를 보시면 그 모순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. 기존 대법원은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굉장히 넓게 봤어요. 그래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했죠. 근데 이번 판결은요? 아니, 그건 그냥 당무야 하면서 공적인 업무에서 싹 빼버렸습니다. 대가성도 그렇고 처벌 수위도 보세요. 1억 넘으면 10년 이상 징역까지도 가능한 중범죄인데 이걸 그냥 무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. 이건 뭐 부패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죠. 진짜 아이러니는 이겁니다. 명태균 씨가 증거를 숨기라고 시킨 혐의, 그러니까 증거 언니 교사 혐의는 유죄를 받았어요. 근데 정작 그 증거가 가리키고 있던 원래 범행, 그 자체는 무죄라는 겁니다. 아니, 범죄를 덮으려고 한 건 죄가 되는데 그 덮으려던 범죄는 없었다?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? 정말 사법부의 판단이 얼마나 자의적이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. 네 번째, 그럼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? 대안은 없을까요? 자, 그래서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. 민주주의 선진국인 독일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 해법을 한번 살펴보죠. 독일에는요, 법 왜곡죄, 독일어로는 렉츠보이공이라는 아주 특별한 범죄가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판사나 공무원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법을 비틀어서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때 처벌하는 법이에요. 단순한 실수는 봐주기만 고의적인 왜곡은 범죄로 본다는 거죠. 이 법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. 아주 아픈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. 바로 나치 시절에 부당한 법을 그대로 집행했던 판사들을 어떻게 처벌할 거냐, 이 고민에서 시작된 거죠. 여기서 나온 게 라드부르크 공식이라는 건데요. 핵심 이겁니다. 형식적인 법과 실질적인 정의가 너무 심하게 충돌하면 그때는 정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거예요. 법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만든 겁니다. 독일 법학계의 시각으로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요,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. 형식적인 논리 뒤에 딱 숨어서 부패라는 본질을 일부러 안 보는 것, 그건 의도적으로 눈을 감는 행위다 라고요.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외면하는 건 큰 문제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. 우리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, 무너진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? 여기서 두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. 첫 번째, 당무라는 그 이상한 허점, 그거부터 없애야 합니다.
돈으로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건 명백한 뇌물죄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, 독일처럼 우리도 법 왜곡죄를 도입하자는 겁니다. 정치적인 이유 같은 걸로 일부러 법을 왜곡하는 판사나 검사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말이죠.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. 이게 뭐 사법부를 공격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오히려 그 반대죠. 정치 권력 같은 외부의 힘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한 궁극의 방어 장치라고 봐야 합니다. 우리 민주주의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길인 거죠. 오늘 우리는 법을 왜곡하는 판결 하나가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. 흔히들 사법부는 권력을 감시한다고 하죠? 좋습니다. 그렇다면 그 사법부가 길을 잃었을 때 과연 누가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할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러한 판결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.